이 시험을 시작하겠다며 부모님께 출사표를 내던졌던 그 순간을 돌아보면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그토록 과감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2020년 겨울, 온 세상에 번진 코로나19로 인해 조용히 지내야만 했던 일상 속에서 저는 무료함에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스스로를 도저히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이듬해면 이제 어느덧 4학년이 되었고 그동안 미뤄뒀던 진로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 해의 겨울의 한파가 잊힐 만큼 뜨거웠던 젊은 열정은 답답한 현실을 돌파하기 위해 이 어려운 시험에 도전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름의 근거는 있었습니다.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을 거치며 확인된 수학과 물리에 대한 적성은 저에게 자신감을 불어넣기에 충분했습니다. 또한 대입 당시 논술 전형을 중점적으로 준비했던 경험 덕분에 논술형 시험인 주가 되는 이 시험에 결국 최종 합격할 수 있으리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실패를 모르던 청년의 치기였지만 반대로 그때 신중함에 머물며 주저했다면 이렇게 치열하게 노력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젊을 때의 도전을 늘 권하시던 아버지와 아직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 모르셨던 어머니를 설득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입학 당시 300명 중 160등 하던 아이가 대학 입시에서 치열하게 노력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는 모습을 지켜보신 덕분에 부모님께서는 아들이 어떤 일이든 결국 해내리라는 막연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가를 떠나 학교 고시반 근처의 자취방에 월세 계약을 맺고 본격적인 수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함께 짐을 옮겨주시던 부모님은 떠나기 전 걱정과 응원의 마음이 섞인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 모습이 아직도 어렴풋이 기억에 남습니다. 미리 주문해둔 책들이 도착하자마자 저는 곧바로 고시반 열람실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2020년 12월 21일 열람실에 처음 간 그 날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처음 PSAT 기출문제를 풀었을 때 맞은 문제를 세는 것이 더 빠를 정도였습니다. 출제자가 파놓은 함정에 일말의 의심도 없이 걸려들었고 첫 시험은 불과 60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1차 시험만이라도 반드시 통과하자는 목표를 세웠지만 시작부터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저는 스스로를 더욱 강하게 몰아붙였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기상해 닭가슴살 하나로 간단히 끼니를 때우고 1시간 운동을 한 뒤 8시 반까지 열람실에 도착했습니다. 밤 10시까지 공부하는 일과를 2주 정도 반복하던 어느 날 세면대에서 머리를 감고 일어나는 순간 코피가 흘러나왔습니다. 반쯤 뿌옇게 서린 자취방 거울 속에 비친 그 몰골을 보고 오히려 뿌듯함이 밀려왔습니다. 학창시절 코피가 날 때까지 공부해라는 말은 종종 들었지만 그날 비로소 그 말의 의미를 몸소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이 뿌듯하여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어머니는 당연하게도 걱정스러워 하셨지만 철없던 저는 오히려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 안심하시라며 웃어넘겼습니다. 그렇게 벚꽃이 피기 전 마지막 겨울 한파 속에서 첫 1차 시험을 치르러 갔습니다. 첫 1차 시험은 쉽지 않았습니다. 2달간의 치열한 노력으로 실력을 끌어올렸지만 실전의 압박감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낯선 분위기와 추위 속에서 몸은 경직되었고 1교시부터 다가오는 긴 지문들은 쉽게 읽히지 않았습니다. 점심으로 준비한 김밥은 차게 식어 굳어 있었고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험이 끝난 뒤에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가채점 해보니 역시 기대 이하의 점수였습니다. 실망스러웠지만 기술직이니 합격 가능성은 아직 있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떨어져도 내년을 위해서 바로 2차 공부를 시작해야 한다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 뒤로 3월에 다시 열람실에 나가 2차 기본서를 읽어 나갔습니다. 당시 2차 과목은 필수 3과목과 선택 1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학부 시절 자신 있었던 유체역학을 선택했습니다. 선택자가 적은 과목이기 때문에 다른 선택 과목이 어렵게 출제된다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렇게 각 과목의 기본서의 앞부분을 공부하던 중 1차 불합격 소식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충분히 예상했지만 막상 현실로 받아들이자 허탈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당해 2차 시험을 위한 공부와 내년 2차 시험을 위한 공부는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몸에 무리를 주며 달려왔던 긴장감은 한순간에 풀렸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당시 방역 지침으로 열람실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였기에 피부 트러블이 심해졌습니다. 2주에 한 번씩 본가로 내려가 피부과를 다녀야 했고 공부 리듬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스트레스를 핑계로 게임을 하거나 핸드폰을 보는 일이 잦아졌고 마스크 착용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열람실도 자주 빠지게 되었습니다. 방에서 하는 공부는 하루 3시간이 한계였고 그마저도 가장 부족하다고 느꼈던 암기 과목인 기계공작법만이라도 꾸준히 보려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반년이 지나자 이유 없는 무기력감이 밀려왔습니다. 수면 패턴은 흐트러지고 식사도 귀찮아 배달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는 일이 늘었습니다. 초반의 열정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에게 맞는 생활 패턴과 학습, 리듬을 찾지 못한 초보 수험생의 전형적인 모습이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그 상황을 견디지 못해 1년의 월세 계약이 끝나는 11월까지만 자취방에서 지내고 본가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환경을 바꾸어 다시 시작하기로 한 것입니다.
본가로 돌아온 뒤에는 공부 계획을 전면적으로 수정했습니다. 이번에는 압도적으로 1차 시험에서 합격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10월부터 PSAT 기본 강의를 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2차 공부의 비중은 점차 줄여 12월부터는 오로지 1차 대비에 전념했습니다. 환경을 바꾼 것은 옳은 선택이었습니다. 본가로 돌아와 집 근처 스터디 카페를 오가며 흐트러졌던 생활 패턴이 점차 회복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차려주신 한식 위주의 아침밥을 먹고 오전 9시까지 스터디 카페에 도착해 밤 10시까지 공부하는 루틴을 유지했습니다. 몸이 좋지 않거나 도저히 일어나기 힘든 날에는 점심을 먹고 나서 공부를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작년의 무리한 경험을 떠올리며 2년째는 하루가 조금 부족하게 느껴지더라도 꾸준함을 최우선으로 두었습니다. 1차 시험이 가까워질수록 기출문제의 함정선지나 핵심 포인트가 자연스레 떠올랐습니다. 이 정도면 확실히 작년보다는 실력이 늘었다는 자신감이 생겼고 그렇게 두 번째 1차 시험장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것을 계획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시험장까지의 부모님 차를 이용해 이동했고 몸이 굳지 않도록 핫팩을 챙기며 어머니가 싸주신 도시락으로 점심 식사를 충분히 해 긴 시험 시간을 대비하는 등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썼습니다. 무엇보다 한 번 경험해본 시험이라는 점이 큰 자신감으로 작용했습니다. 모르는 문제는 과감히 넘기며 침착하게 풀어나갔고 시험장을 나올 때는 이번엔 다르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가채점 결과는 평균 점수가 작년과 비슷했습니다. 실망감이 밀려왔지만 그와 상관없이 제가 해야 할 일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수험을 포기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기에 곧바로 2차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전공서를 펼쳤을 때는 낯설기만 했습니다. 계산기부터 다시 잡는데 그조차도 어색했습니다. 그래도 침착하게 모르는 내용을 하나하나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매일 새로운 내용을 익히며 집중력을 끌어올리다 보니 어느새 1차 시험을 봤다는 사실조차 잊을 정도로 몰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차 합격 문자를 받았습니다. 합격선보다 약 7점 높은 점수였습니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당시 시험이 평년보다 어려워 과락만 면하면 붙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같은 평균 점수를 받았다는 사실은 제 실력이 확실히 향상되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인생의 첫 번째 벽을 깬 경험을 했습니다. 비록 남들보다 시간이 더 걸렸지만 결국 스스로의 힘으로 해낸 합격이었기에 그 의미는 더 컸습니다. 그러나 기쁨은 잠시였습니다. 2차 시험까지는 9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올해 반드시 붙겠다는 일념 하나로 다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평균 수험 기간은 3년이다. 2년째는 힘들다는 말들은 제게 의미가 없었습니다. 남들이 어떻든 나는 올해 붙는다는 마음으로 처음 시험을 준비하던 때의 각오를 다시 되새겼습니다. 현실적인 한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다른 수험생들보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2차 공부량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버릴 건 버리자 전략을 택했습니다. 기계공작법의 경우 필수 기본서 2권의 총 분량은 2000페이지가 넘었습니다. 이 분량을 도저히 전부 소화할 수 없었기에 기출문제에 자주 출제된 단원 위주로 정리했습니다. 주요 단원은 2권 모두 확인하고 내용을 취합했으며 나머지 단원은 1권만 참고했습니다. 출제 빈도가 낮은 부분은 과감히 건너뛰기도 했습니다. 대신 기계공작법에서의 부족함을 보완하기 위해 계산 과목 3과목에 집중했습니다. 개념만 확실히 이해한다면 문제는 충분히 풀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고 학부 시절부터 계산 중심의 시험에 익숙했던 터라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처음 치른 2차 시험은 생각보다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논술형 시험은 대학 입시와 전공 수업을 통해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난이도나 합격선에 대한 정보가 없었기에 조급함도 없었습니다. 아는 대로 차근차근 써내려갔고 모르는 문제도 침착하게 접근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쓰면 부분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끝까지 답안을 채웠습니다. 물론 한계는 있었습니다. 버릴 건 버리자 전략의 약점이 드러난 것입니다. 첫날 기계공작법 시험에서 예상하지 못한 단원이 출제되었고 이후 문제들도 대부분 비중이 낮다고 판단해 대충 훑었던 부분이었습니다. 크게 흔들리진 않았지만 시험이 끝난 후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합격 여부를 전혀 가늠할 수 없는 채로 그저 긴 수험의 피로를 풀며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2달 후 2차 합격자 발표 날 합격 문자를 받았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기뻐했습니다. 면접이 남아있었지만 보통 16명 중 2명만 탈락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대가 컸습니다. 어머니는 울먹이며 할아버지, 할머니께 전화를 드렸고 아버지는 가족을 데리고 축하 외식을 하러 나섰습니다. 저 역시 들떠 있었습니다. 최소 3년은 걸린다는 시험을 1년 반 만에 돌파했고 제 공부법과 전략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한 순간이었습니다. 이후 마지막 과정인 면접 준비를 위해 스터디를 구성했습니다. 처음엔 낯설었습니다. 평소 시사에 큰 관심이 없던 터라 첫 몇 주는 질문 하나하나가 버거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실력이 늘었고 후반부에는 스터디원들로부터 호평을 들었습니다. 이른 나이에 빠르게 합격했고 면접도 잘 본다는 피드백을 받자 스스로를 정말 잘하는 사람이라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면접 당일 한껏 오른 자신감을 안고 시험장으로 향했습니다. 면접장 분위기는 2차 시험장 분위기와 사뭇 달랐습니다.
2차 시험장과 마찬가지로 엄숙한 분위기를 예상했으나 응시자 모두 밝은 분위기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사무관이 되어 있었고 면접에서 떨어지는 것이 본인이 아닐 것이라 생각하는 듯했습니다. 그 모습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득 면접에서 떨어지는 인원수를 생각해보니 이렇게 웃고 있는 사람들 5명 중 1명은 떨어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이 들자 이 시험의 냉정함이 다시금 느껴졌습니다. 산의 중턱에서 하산하고 다음에 다시 정상에 도전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정상 근처까지 올랐는데 정상에 오르지 못하고 하산의 다음에 다시 도전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면접에서 떨어진다는 것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면접 시험 이후 3주가 차에 지나지 않았을 때 최종 합격자 발표 날이 다가왔습니다. 긴장과 기대가 교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최종 합격 문자는 오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겠지 생각하며 합격자 공고의 수험번호를 검색해도 제 수험번호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간의 노력이 단 한 줄의 결과로 요약되는 현실이 참 허무했습니다. 내 사연은 중요하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며 그동안의 과정이 단순히 점수로만 평가된다는 사실이 서글펐습니다. 며칠을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원하지도 않은 위로를 하려 노력했고 아버지는 심지어 위로하다 지쳤는지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친구들에게도 이 소식을 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은 정말 혼자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보내던 중 저는 밖으로 나가 아무 목적 없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걷는 순간은 오로지 혼자였고 걷는 동안 마음이 정리되었습니다. 결과창에 표시된 불합격이라는 문구를 다시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불합격자 중 1등이라면 결국 나는 지금 수험생들 중 가장 앞에 서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마음을 다잡으며 다시 일어섰습니다. 1년 반 만에 2차 시험에 합격했다는 사실은 결코 부족한 결과가 아니었으며 1차를 면제받은 내년에는 충분히 더 좋은 결과로 붙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는 판단해 다시 11월부터 2차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다시 마음을 다잡고 공부에 전념하던 중 2023년 초 겨울 무렵 주변을 통해 다소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작년 불합격의 이유가 소위 말하는 우수 뒤집기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니 2차 합격자 16명 중 저보다 점수가 낮은 인원이 단 3명뿐이었다고 했습니다. 양성평등 채용제로 인한 추가 합격자 1명을 제외하면 성적 순으로는 제 아래 2명이 불합격하는 것이 자연스러웠지만 하필 그중 1명이 면접에서 우수를 받아 제가 탈락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순간 씁쓸함이 스쳤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어차피 다시 2023년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고 이번에는 더 노력해서 수석으로 합격하면 된다는 마음으로 마음을 추슬렀습니다. 1차 시험을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은 수험 생활에서 큰 이점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1차 시험을 치르려면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헌법을 다시 보고 기출 유형을 재정비해야 하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1차 면제자는 곧바로 2차 공부에 전념할 수 있어 학습의 연속성과 집중도가 유지됩니다. 실제로 제 수험 기간 전체를 돌아보면 2022년 11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이어졌던 2차 준비 기간이 가장 효율적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실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고 특히 암기 과목인 기계공작법에서 큰 발전이 있었습니다. 자주 반복해 볼수록 책 속 내용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며 체계적으로 정리되었기 때문입니다. 2022년에 해당 과목 점수가 특히 좋지 않았던 만큼 다른 과목의 실력을 유지한다면 올해는 반드시 합격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주변에서도 면접에서 떨어진 수험생은 다음 해 대부분 합격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낙관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 2차 시험을 응시하러 시험장으로 향했습니다. 첫날부터 느낌이 좋았습니다. 작년보다 기계공작법이 쉽게 출제되었고 실력 또한 충분히 향상되어 대부분의 문제에 빠짐없이 답안을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험은 늘 그렇듯 방심의 틈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날 치른 재료 역학이 예상외로 매우 어렵게 출제된 것입니다. 재료 역학은 기본 개념의 양은 적지만 이를 응용한 다양한 형태의 문제가 출제될 수 있어 난이도가 상관없이 어려워질 수 있는 과목입니다. 그날은 5문제 중 4문제가 모두 까다로웠고 나머지 쉬운 한 문제마저 배점이 적어 부담이 컸습니다. 당시에는 모든 문제를 다 풀어야 한다는 조급한 생각에 사로잡혀 해결 가능한 문제를 우선 확보하는 전략을 취하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간은 부족했고 답안 완성도도 낮았습니다. 시험을 마친 뒤 집으로 돌아와 복기를 해보니 재료 역학을 제외한 나머지 3과목은 비교적 잘 본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재료 역학 점수가 40점을 넘기기 어려울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작년 성적이 괜찮았다는 이유로 방심했던 점이 화근이었습니다. 실제로 작년 80점대 점수는 합격자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고 좀 더 경각심을 가졌어야 했습니다. 결국 발표일에 확인해보니 예감은 정확했습니다. 불합격이었고 재료 역학 점수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더욱 아쉬웠던 것은 해당 과목에서 40점만 넘겼다면 전체 점수로는 합격권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처음 목표로 삼았던 3년의 수험 기간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렸다는 사실이 씁쓸하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문제점이 명확히 드러나 마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기계 공작법에 집중하느라 다른 과목에 소홀했던 점이 분명했고, 이를 보완하면 다음 해에는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올해보다 내년에는 수석으로 붙을 수도 있겠다는 자신감까지 생겼습니다. 저는 다시 고시반으로 향했습니다. 부모님이 제 수험 생활로 인해 하루하루 영향을 받는 모습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고, 환경을 바꿔 다시 시작하고자 했습니다. 고시반 근처 자취방을 새로 구하고 초심으로 돌아가 처음부터 다시 배우자는 자세로 스터디에 참여했습니다. 이전에는 공부는 결국 혼자 하는 것이라며 스터디를 회의적으로 봤지만 3년간의 결과가 좋지 않았던 만큼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겠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다른 수험생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배우고 싶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스터디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서로 정해진 문제를 풀고 풀이 과정을 공유하며 다양한 접근법을 배우는 과정에서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관점을 많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계산 과목에 대한 기존의 편견도 깨졌습니다. 개념의 양은 적지만 결국 많은 문제를 풀어보며 유형별 풀이 흐름을 체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수험 전략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문제를 반복적으로 풀며 각 유형마다 일관된 풀이 흐름과 계산기 사용 패턴을 정리했습니다. 자신의 부족한 점을 명확히 인식하는 과정은 정신적으로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유 없는 불합격이 아니라 이유 있는 불합격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다음에는 반드시 개선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부족한 부분을 하나씩 보완해 나가다 보니 어느새 다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겨울이 다시 찾아오자 2년 만에 다시 1차 시험을 치러야 한다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올해는 반드시 붙어야 한다. 떨어지면 더 이상 될 핑계도 없다. 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3개월 동안은 오롯이 1차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2년 만에 재도전이기도 했고 모집 정원이 줄어 1차 합격선이 오를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오랜만에 마주한 PSAT 문제가 다소 어색했지만 곧 감이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공부 습관과 생활 패턴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과거보다 훨씬 빠르게 집중할 수 있었고 스스로 발전했음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방심하지 않으려 긴장감을 유지한 채 시험 전까지 몰입했습니다. 1차 시험 당일, 이제는 전문 수험생이 됐다. 는 생각으로 긴장하지 말자며 마음을 다잡고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붙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오히려 초시 때보다 더 큰 긴장으로 다가왔습니다. 첫 교시 언어논리 과목은 여전히 낯설었습니다. 긴 지문이 거북하게 느껴지고 눈만 움직인 채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전보다 훨씬 침착했습니다. 이제는 막히는 문제에 오래 매달리지 않았고 5개 선지를 읽다 답을 찾으면 바로 넘어갔습니다. 불안했지만 그동안 쌓은 노력을 믿었습니다. 가채점 후에는 어느 정도 합격 여부에 대한 감이 잡혔습니다. 시험 난이도에 비해 제 점수는 안정적인 합격권이라 판단했고 바로 2차 공부에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1차가 끝났다고 쉴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미 3차 면접까지 경험해본 저로서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는 생각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최대 휴학기간 3년을 모두 소진해 4학년 1학기를 병행하며 공부해야 했기에 여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 시기 저는 고시반에서 실력자로 통했습니다. 과거 2차 합격 경험이 있다는 사실이 금세 알려졌고 스터디를 함께한 분들 역시 종종 제 실력을 좋게 봐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들뜨지 않았습니다. 시험 전에 잘한다는 말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결국 시험장에서 잘 봐야 진짜 잘하는 것이었고 그동안 이 사실을 간과했기에 수험 생활이 길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수험 생활 중 가장 밀도 높은 시기를 보냈습니다. 아침 7시에 수영장에 나가 1시간씩 운동하고 간단한 저당식 아침을 먹은 뒤 9시부터 밤 9시까지 열람실에서 공부했습니다. 점심과 저녁은 고민할 필요 없이 학교 식당에서 해결했고 공부를 마치면 11시 전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지키며 생활 전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저는 수험이 단순히 오래 앉아있는 일이 아니라 일상 속에 공부가 녹아드는 상태를 만드는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꾸준히 공부하려면 운동과 규칙적인 생활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했습니다. 2차 시험 직전까지는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험장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습니다. 부모님을 더 이상 고생시키고 싶지 않아 이번에는 홀로 시험장 근처 숙소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바뀐 환경과 올해 반드시 붙어야 한다는 압박감이 제 패턴을 무너뜨렸습니다. 시험 기간 내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고 누군가에게 쫓기듯 시험을 치렀습니다. 실력은 확실히 올랐지만 컨디션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시험이 끝났을 때는 이번엔 진짜 붙을 수도 있겠다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혹시 실수를 했더라도 여유 점수가 있을 거라 생각할 정도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험 후 고시반 동료와 답을 맞춰보니 예상보다 실수가 잦았습니다. 그래도 점수는 70점대 후반은 될 것 같았고 예년 합격선이 대부분 70점대였기에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낮은 등수라도 상관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이번 시험을 마지막으로 끝내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입니다. 결과 발표를 기다리며 설렘 반, 불안 반의 마음으로 잠시 쉬었습니다.
2024년 2차 결과 발표는 10월이 다 되어서야 나왔습니다. 발표 시간이 다가오자 핸드폰을 볼 용기가 나지 않아 무음으로 두고 마음이 진정되면 보자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잠시 후 핸드폰을 켜보니 발표 시간보다 30분이 지났는데도 문자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정말 허탈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문제점을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내년에도 한다면 과연 실력이 더 늘 수 있을까 하는 회의감이 밀려왔고 점점 제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타고난 역량이 부족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더 힘들었던 것은 그해 합격자 명단에서 고시반 후배들의 이름을 봤을 때였습니다. 그들이 한때 제게 질문을 하던 모습이 떠올라 괜히 부끄럽고 허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책을 다시 펼칠 의지도 펼쳐야 할 이유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즈음 취업으로 눈을 돌리며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취업 시장도 녹록지 않았습니다. 이미 하반기 공채가 끝나 있었고 공기업에 지원하려면 어학 성적과 기사 자격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학기를 다니며 영어 공부와 기사 자격증 준비를 병행했습니다. 확실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보다 뭔가를 준비하는 것이 훨씬 정신적으로 안정이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고시반 동료들과 자주 만났습니다. 특히 오랜 기간 공부한 선배들과의 대화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수험 극복 경험과 마음가짐을 들으며 제게도 적용할 점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한 분이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내년엔 무조건 붙을 수 있다 라고 진심을 담아 말해주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마음 깊이 결심했습니다.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다. 한 번만 더 해보자. 새로운 시작을 위해 학교 졸업과 동시에 고시반을 떠나 본가 근처로 이사했습니다. 고시반에서 다시 후배들을 마주하는 것이 부끄럽게 느껴졌고 합격 후에 그들 앞에 서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침 본가 인근 대학에 다니는 동생이 자취를 시작하여 동생과 함께 투룸 자취방에서 생활하기로 했습니다. 이사 후에는 근처 스터디 카페에 등록하고 1월부터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작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결국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내야 한다는 단순한 목표에 집중했습니다. 6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실력이 크게 향상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기에 마음가짐을 최대한 편하게 유지하고 시험장에서 부담 없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 일환으로 상반기에는 사기업 공채에 서류를 지원하고 공기업 필기시험에도 응시했습니다. 또한 하반기에 취업을 준비하게 될 상황을 대비해 기사 자격증을 추가로 취득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제 스스로의 가치를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수험을 계속하는 사람이 아니라 취업할 수 있음에도 목표를 위해 수험을 이어가는 사람이고 싶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올해는 작년보다 공부량이 적게 느껴졌습니다. 필요할 때는 오전만 공부하고 오후에는 쉬는 등 페이스를 조절하며 여유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예전처럼 도끼를 품고 공부하기보다는 차분하게 꾸준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2차 시험을 앞둔 시점에 잇몸이 심하게 붓는 증상이 생겨 치과 진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염증이 심해 매주 한 번씩 병원을 방문해야 했고 진료를 받은 날에는 치통으로 인해 공부를 이어가기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부족한 것은 공부 시간이 아니다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여유 있게 받아들였습니다. 공부는 끝이 없다는 사실도 새삼 느꼈습니다. 단순히 이론뿐 아니라 계산기 활용의 최적화 역시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시험의 특성상 시간 싸움이었기에 계산기를 빠르고 정확하게 다루는 능력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올해의 공부를 돌아보니 풀이 과정을 간결히 다듬고 이전에 정리했던 내용을 다시 체계화하며 실력을 유지하는 데 집중했던 한 해였습니다. 1차 시험에서는 여전히 긴장감이 컸습니다. 실력이 쌓여도 시간 압박 속에서 느껴지는 긴장은 제 체질인 것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나쁘지 않은 점수를 받아 무난히 합격했고 큰일 없이 차분히 2차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2차 시험은 작년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임할 수 있었습니다. 시험이 가까워질수록 오전 5시 30분쯤 자동적으로 눈이 떠지는 등 생활 패턴이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지난해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발문에서 요구하는 것에 형광펜으로 표시해 놓치지 않고자 했고 계산 문제는 다른 풀이법으로 검산하여 정확성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지나친 긴장으로 고생한 경험을 떠올리며 이번에는 우황청심원을 복용해 심리적 안정을 유지했습니다. 모든 변수가 통제된 안정적인 상태에서 온전히 시험에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까지는 합격을 반드시 하겠다는 각오로 시험에 임했다면 올해는 오히려 불합격을 각오하고 임하자는 마음으로 시험을 치렀습니다. 5년간의 수험 생활 끝에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담담히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2차 시험이 끝난 후에는 결과에 집착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미뤄왔던 잇몸 수술을 받고 누적된 피로를 풀기 위해 오랜만에 마음 편히 쉬었습니다. 그리고 9월이 다가오자 하반기 사기업 공채를 대비해 채용 공고를 찾아보며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2차 시험의 합격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3년 만에 2차 합격이었습니다. 짧은 순간 통쾌함이 밀려왔지만 곧바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통해 면접까지 통과해야 진짜 합격이라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바로 면접 스터디를 구성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막내로 참여했지만 이번에는 어느새 스터디의 맏형이 되어 있었습니다. 면접까지 주어진 시간은 단 2주뿐이었으나 5년을 공부했는데 2주 열심히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마음으로 후회 없이 준비했습니다. 면접장에 들어섰을 때 과거의 경험 덕분에 크게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여유를 가지고 답변했고 어려운 질문에도 차분히 대처하는 제 모습이 낯설 만큼 성장해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무사히 면접을 마쳤고 마침내 2025년 10월 23일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약 4년 10개월에 걸친 수험 생활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부모님께 합격 소식을 전했을 때 함께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며 비로소 정말 끝났구나 하는 실감이 들었습니다. 고시판에서 흔히 말하는 너의 합격을 진정으로 기뻐하는 사람은 너와 부모님뿐이다라는 말이 처음에는 차갑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알 것 같습니다. 그만큼 부모님께서 제 일처럼 기뻐해 주신다는 사실이 그 어느 때보다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헌법은 1~2년차와 4년차에 각각 기본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기본 강의 수강 시에는 기본서의 중요 조문과 위헌 판례 위주로 형광펜으로 표시하고 필기를 병행하여 강의 내용을 다시 떠올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헌법 기본서는 기본 강의를 따라가며 회독한 것과 별도로 한 차례 추가 회독하여 총 2회독했고 이후 최신 판례를 정리한 뒤 5급 공채 기출문제를 모두 풀고 시험에 응시했습니다. 처음 공부할 때 잘 정리해둬서 뒤로 갈수록 정리된 것만 봐도 전부 기억이 나 큰 시간을 들이지 않고 헌법에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PSAT가 노력해서 점수가 오를 수 있냐는 질문에 사실 아직도 명확한 답을 하지 못합니다. 분명 제 점수와 실력은 오르긴 했으나 고득점까진 올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최근 낮아지는 경쟁률로 인해 1차 합격선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붙을 수 있는 시험이라 생각합니다.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 우선 저는 수험가에 있는 여러 강사의 OT를 보고 평판을 확인한 후 특정 강사를 정해 기본 강의부터 수강했습니다. 기본 강의의 목적은 유형별로 PSAT를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푸는지 배우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습관대로 푸는 것이 올바른 답을 내더라도 강사의 풀이 방법 대비 다소 비효율적이라면 교정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처음부터 시간을 재고 푸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 느리게 풀어도 잘 못 푸는 경우가 허다했기 때문에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아도 문제를 이해해보려 노력했습니다. 이후에 자연스레 이해력이 높아지면서 속도가 빨라질 때부터 시간 관리에 대한 부분을 신경 썼습니다. 강의의 경우 1~2년차 때는 기본 강의, 심화 강의 모두 수강하였고 4년차 때는 기본 강의만, 5년차 때는 강의 없이 기출문제만 풀고 수험장에 들어갔습니다. 기출문제의 경우 4년차 때까지 매년 최소 10개년치를 3회독 이상 풀었습니다. 실력이 어느 정도 오른 4년차 때의 경우 특징 있는 기출문제들이 대부분 기억났고 실제 시험장에서 기출과 유사한 장치를 보면 빠르게 해석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2차 시험 공부법은 제가 본 책들 중 중요하다 생각했던 책들을 소개하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다년차로 갈수록 본의 아니게 많은 책들을 보게 되지만 사실 아래 소개할 기본서만 집중해서 보고 부록은 발췌해서 보기만 해도 합격에 지장 없다 생각합니다. 기본서는 합격권에 도달하기 위해 봐야 하는 책으로 선정했고 부록의 경우는 제가 합격권에서 만점으로 향하기 위해 본 책으로 선정했습니다. 기계공작법 공부는 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책 안의 내용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려면 회독 도중 끊김이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뒷부분의 내용이 앞부분과 연결되어 읽히는 순간이 오면 잘 공부하고 계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요새 기출문제를 확인해보면 그루버의 중요성이 커짐을 알 수 있습니다. 올해 문제를 확인해보면 산문과 사문이 그루버를 확인해야만 했고 그 두 문제가 배점이 50점이 넘어갔기 때문에 과거 칼팍만 봐도 된다는 전략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그루버가 책의 목차와 개념 설명에 있어 이유를 들어가며 알려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루버를 먼저 읽어도 좋다 생각합니다. 과거 저는 칼팍의 중요성이 컸기 때문에 칼팍 먼저 읽었으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두 권 다 보는 것이 어렵다면 빈출 주제에 대한 부분만이라도 D권 다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저의 경우 계산 문제에서 틀리면 치명적이라 생각해서 칼팍과 그루버의 대부분의 계산에 관련된 예제, 연습 문제는 대부분 숙달하고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올해 산문은 그루버를 확인해야 풀 수 있었는데 저의 경우 해당 내용에서 공식을 유도하고 관련 예제 역시 스스로 풀어보면서 체화시키고 시험장에 들어가 잘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부록의 하이브리드 가공학은 특수가공을 조금 더 깊게 알기 위해 봤습니다. 작년의 경우 전해 가공에 대한 문제는 기존에 많이 기출되었기 때문인지 이에 대해 더 깊게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사실 그 문제를 틀렸어도 합격에 큰 지장은 없었으나 이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올해 처음으로 이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최신 기계설계책은 원래 기계설계를 대비하기 위해 구매하였으나 별로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용접 부분이 잘 설명되어 있어 용접에 대비하기 위해 용접 부분만 발췌해서 시험 직전에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계설계의 대부분의 내용은 홍장표에 나와 있다 생각합니다.
시험 시작할 때부터 올해까지도 2차 시험 기간에 주로 홍장표를 받고 읽을 때마다 새롭게 이해되는 부분이 보였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책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완벽하지만은 않습니다. 22년도에 밴드 브레이크 문제를 보면 밴드의 최대 압력 개념은 다른 책을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가끔 홍장표에 벗어나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부록을 발췌해 읽으시면 됩니다. 그나마 정남용이 기사 시험에 나오는 내용도 나오며 색다른 문제도 있는 것 같아 효과적이었습니다. 시글리와 주비날은 불필요한 내용이 너무 많았습니다. 따라서 불필요해 보이면 과감히 넘기면서 필요한 부분만 따로 표시목을 해놓아 나중에 발췌 독하기 쉽게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재료 역학은 가장 방심하기 쉽습니다. 어느 정도 개념을 보고 예제를 풀 정도가 되면 대부분의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다는 착각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재료 역학 공부는 끝이 없습니다. 주어진 개념에서 수많은 변형이 가능하고 난이도에 대한 상한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23년도에 매우 어렵게 나왔으며 이때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지 않았다면 좋은 점수를 받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양한 책에 다양한 문제를 보는 것이 좋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의 경우 상반기에 기본서에 있는 예제, 연습 문제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기본서에 나온 문제의 아이디어를 활용한 기출문제가 다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2차 준비 기간 외에 여유가 있을 때 다양한 책을 풀어보고 다른 수험생들과 스터디하는 것 역시 추천합니다. 다른 과목은 혼자 공부해도 무방하나 재료 역학의 경우 혼자 공부하게 되면 자신만의 풀이에 갇혀 부족한 부분을 놓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학은 기계직렬뿐만 아니라 토목, 건축직렬 역시 공부해야 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타직렬과 같이 스터디를 구성해도 좋다 생각합니다. 부록의 구조역학 책은 23년도에 나온 트러스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트러스 부분만 풀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보레시 재료역학, 라이프니츠의 재료역학은 혹여나 기계설계의 22년도 억지 끼워 맞춤 문제나 24년도 파괴역학 문제처럼 상위 개념의 재료역학 문제를 묻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봤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위 개념을 보는 것보다 최근 기출문제 경향을 보면 기본적인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반복 숙달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최근의 재료역학의 경우 묻는 개념 자체는 어렵지 않으나 한 문제에 여러 개의 소문항이 있어 시간이 부족하고 실수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시작한 수험 생활이 끝난 지금 아직은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살면서 단 한 번도 1등을 해본 적 없던 제가 가장 중요한 순간에 수석으로 합격했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습니다. 의외로 기쁘다, 허무하다는 등의 큰 감정의 요동도 없습니다. 아마도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 오랫동안 눌러두었던 감정들이 다시 피어나기까지 조금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긴 수험 생활을 보내는 동안 다양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능력도 안 되는데 괜히 시작한 건 아닐까 하는 후회, 사회 진출이 늦어지면 어쩌나 하는 불안, 이렇게까지 해서 공직에 가는 것이 맞을까 하는 회의감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수험 생활이 결코 의미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합격이라는 결과 때문이 아니라 수험을 시작하던 그날의 나와 지금의 나가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험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젊은 시절 이렇게 치열하게 노력할 기회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 치열한 노력 속에서 저는 조금씩 성장하고 변화했습니다. 처음에는 생활 패턴 하나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던 미숙한 수험생이었지만 지금은 그 시절의 제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쩌면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해 제가 공직자로서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준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합격이라는 결과를 바라보기보다 어제보다 나은 나를 만들어간 과정에 시선을 두었을 때 비로소 수험의 진정한 가치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가치가 앞으로 어떤 일이 주어지더라도 자신 있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 제 안에 자리하고 있음을 느낍니다.